안녕하세요. 시영걸 교수입니다. 8장의 금융자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전번 시간에는 금융자산의 의의와 범주별 분류를 공부했죠. 이번 시간에는 그 금융자산을 최초로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범주별 분류를 했는데 AC, Fair Value PL, Fair Value OCI 등등등으로 분류를 했었죠. 각 분류에 따른 후속 측정을 어떻게 할 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자산의 최초 측정부터 볼까요? 우리가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모두 최초의 원가로 인식한다. 이렇게 커스트 개념이 나왔는데요.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무조건 공정가치로 측정을 합니다. 공정가치라는 것이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가격일 수도 있고요. 상장 주식이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장에서 배웠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즉 채무증권 같은 경우에는 미래 특정일에 얼마의 이자와 원금을 받을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미래 현금 흐름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로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이 공정가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래가격과 같을 거예요. 거래가격은 해당 금융상품을 취득하느라고 제공하거나 혹은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 이런 것이 바로 거래가격인데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과 공정가치가 같다고는 하지만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이 다른 경우는 중급회계 입문에서 설명하지 않고요. 중급회계에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로 공정가치로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먼저 거래가격으로 측정하는 케이스인데요. 최초 인식 시점에 매출채권이 유의적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매출을 했습니다.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1,000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당장 받는 게 아니라 한 달 뒤, 2달 뒤에 혹은 6개월 뒤에 이렇게 미래에 받기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유의적인 금융요소, 즉 이자 수익 요소가 없다면 이 거래가격으로 최초 매출채권이라는 금융자산을 인식하자라는 것입니다. 기준서 1115호는 나중에 12장 수익에서 설명을 할 텐데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해서 허용하여 간편법 적용을 허용을 합니다. 따라서 금융요소의 효과를 조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의 명목금액을 최초로 측정을 하겠죠.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원가로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분상품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제한된 상황에서 지분상품을 원가로 측정하는 케이스인데요. 공정가치 결정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더 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해 가능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가 넓고 그 범위에서 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소한의 추정치인 것 같아.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신생기업도 여기에 해당이 될 테고요. 비상장 기업의 주식가치도 원가로 측정할 수밖에 없겠죠. 유형자산이든 투자자산이든 투자 부동산이든 간에 취득을 할 때 취득 관련 부대 원가, 직접 원가가 있었죠. 이 거래 원가인데요. 취득 관련 거래 원가는 어떻게 하는가? Fair Value PL 금융자산 이외의 금융자산은 최초 공정가치에 가산을 합니다. 최초 인식금액이 공정가치였죠. 특정 금융자산을 취득하느라고 100만큼 거래 원가가 발생이 됐어. 그러면 최초 공정가치에 가산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Fair Value PL 금융자산 취득 관련 거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가? Fair Value PL 범주는 매수 매도를 밥 먹듯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어차피 오랫동안 보유할 것도 아니고요. 설령 보고 기간 말 현재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Fair Value PL, 즉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애초에 거래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든 최초 금융자산 인식금액에 포함하든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는 거죠. 즉 평가 이익이 난다고 가정을 할 때 거래 원가를 일단 비용으로 인식을 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최초 취득 원가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 1000에서 1200이면은 200만큼 이익 아닙니까? 비용은 예를 들어 30이었다 치자고요. 그럼 170만큼이 당기손익인데 만약에 이걸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산으로 인식을 했다고 치자고요. 즉 공정가치의 가산. 그러면은 1000이 아니라 처음부터 1030이었을 것이고요. 1030에서 1200으로 170만큼 올랐을 거 아닙니까? 결국 순액으로 평가액이 170 잡히나 아니면 총액으로 비용 30,
평가의 200잡히나 똑같이 170만큼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계 처리의 단순화를 위해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죠. 채무상품 같은 경우에는 미래 특정일에 특정 현금 흐름이 계약상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래 현금 흐름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 현재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로 측정합니다. 현재 가치 측정은 우리가 이미 2장에서 했었고요. 유형자산 등에서도 현재 가치로 최초 유형자산 취득원가를 인식하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죠. 자, 채무상품 발행가액입니다. 발행하는 사람이 이게 발행가액이고요. 요거는 다음 9장 사채 같은 경우에 사채의 발행가액 금융부채가 될 테고 우리는 지금 요거를 발행가액만큼을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금융자산의 최초 측정 금액이고요. 요게 공정가치입니다. 채무상품의 최초 인식금액은 분자가 이자의 현금 흐름, 인트레스트, P가 프린시플, 즉 이자 수령액의 현재 가치하고 액면금액의 현재 가치를 발행하는 날 혹은 최초 취득하는 날 현재의 유효이자율로 디스카운트를 하면 되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액면금액이 100만원인데 만기는 3년이래요. 표시이자는 4%씩 후급이랍니다. 따라서 4만원씩 1년, 2년, 3년 해서 이렇게 3번 취득을 하게 되고요. 막판에 100만원이 또 들어오겠네. 유효이자율이 6%랍니다. 그럼 채무증권의 최초의 인식금액은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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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이자 수령액에 기간 3, 6%의 연금현가계수를 곱하죠. 2.67301 100만원은 100만원의 기간 3, 6%의 이론 단순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0.83962 해서 946540 발행하는 측은 할인 발행, 취득하는 측은 할인 취득입니다. 즉 표시이자보다 시장이자율이 더 높을 경우에는 할인 발행이 되고 취득하는 쪽에서는 할인 취득이 되는 겁니다. 할인 발행할 때도 또 한번 설명이 되겠지만 이제 이쪽은 할인 취득인데요. 왜 액면금액 100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취득할 수 있겠는가?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자를 4%씩 주겠대요. 근데 유효이자율 6%라는 것은 시장에서 일반적인 투자 수익률이 6%라는 겁니다.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면은 6%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데요. 채무증권을 취득하려니 4%밖에 이자를 안 준대요. 그럼 바보입니까? 이걸 100만원씩 주고 사게 100만원 돈이 있으면 6% 이자가 발생되는 어떤 금융자산을 취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발행자 입장에서는 어떠냐 하면은 반드시 이걸 팔아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만원에 팔았으면 좋겠지만 다른 6% 시장에 널려있는 평균 유효이자율이 6%니까 100만원보다 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0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팔아야 투자자가 그래? 사지 뭐.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싸게 팔면 되느냐? 이론적으로 946540 5만원 이상 더 낮은 금액으로 팔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할인 취득, 여기서는 할인 발행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 사례를 보면은 유효이자율이 6%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을 6%로 디스카운트를 했는데 이 6%라는 이자율을 사전에 알 수 있는가?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앞에 사례로 가보면은 액면금액 100만원짜리를 946540에 발행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946540이 시장에서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우리 교재 13쪽을 보면은 위에서 두 번째 문단 발행하는 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 혹은 유동성 위험이라든지 중도 상환 위험뿐만 아니라 환율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 경제적인 요소까지 포함이 돼서 자본시장의 자금의 수급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는 어떤 점에서 요 취득원가가 결정이 되죠. 발행가액이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946540으로 결정이 되면은 자본시장에서 발행가액이 먼저 946540이 결정이 되고요. 유효이자율은 사후적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액면 100만원, 만기 3년 표시이자가 4%인데 만약에 발행가액이 95만원이라고 가정을 해요. 시장에서 95만원에 발행이 됐습니다. 그럼 취득을 했고요. 그러면 좌변에 95만원, 여기 현재 가치고요. 우변에 4만에 100만원. 이때 미지수가 요 X가 바로 유효이자율입니다. 요 산채방 정책을
일반 계산기로는 어렵고요. 재무관리용 계산기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엑셀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5.866%가 됩니다. 좀 전에 우리 사례에서 앞으로 하나 가볼까요? 946540 1대 6%였죠? 그런데 946보다 950 돈을 조금 더 줬잖아요. 똑같은 미래 현금 유입을 가져오는데 946보다 950 몇천 원을 더 줬기 때문에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6%에서 조금 떨어지겠죠. 이 유효이자율이라는 것이 결국은 투자자 입장에서의 투자 수익률이고요. 발행자 입장에서는 실질 부담하고 있는 실질 이자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더 나가 볼까요? 만약에 액면금액 100만원 만기 3년 표시이자 4%인데 발행가액이 96만원이래. 더 올랐네? 그러면 좀 전에 보았던 요 유효이자율보다 또 내려가겠네. 아까 5점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앞에 사례는 5.866이었잖아요. 5.866보다 더 떨어지겠지. 더 많은 돈을 내고 똑같은 현금 유입이 있는 걸로 보는 거니까. 더 나가서 위에 발행 사례에서 거래 원가가 5천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페어밸류 PL 거래 원가만 당기 비용이고 나머지는 전부 취득원가에 가산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 96만 원에 만약에 5천 원이 발생이 되면 96만 5천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냈네? 그러면 여기 미지수 유효이자율은 5.482보다 좀 더 내려가겠죠. 엑셀로 계산을 해보면은 5.292%가 되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유효이자율 계산을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본서를 비롯해서 모든 회계학책에서는 발행가액을 주고 유효이자율이 몇 %냐 이거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계산하려면은 모두 다 공학용 혹은 재무관리용 계산기를 갖고 있거나 컴퓨터 엑셀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험에서는 일반용 가감 승제 위주로 된 계산기 가지고 모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효이자율이 몇 %냐라고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느냐면 앞으로 다시 가보면은 이렇게 내는 거예요. 액면금액 100만원 만기 3년 표시이자 4% 유효이자율이 몇 %인지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시를 해주고 요 발행가액 내지는 취득 금액을 계산하도록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마치 유효이자율이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이 유효이자율이 마치 시장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공시되는 이자율이냐 잘못 알고 있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유효이자율은 모르고요. 자금 수급 관계에 따라서 시장에서 취득원가 혹은 발행가액이 결정이 되고 발행가액이 결정이 되면 우리가 지금 보았듯이 유효이자율이 역으로 계산된다. 이런 것을 중급회계 정도로 오면은 적어도 중급회계 입문 정도 오면 이해하고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회계 교재에서는 계산 편의를 위해서 반대로 요거를 주고 좌변에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도록 요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채무상품의 표시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의 관계와 발행가액의 어떤 메커니즘을 보는데요. 표시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4%라고 가정을 해요. 유효이자율이 역시 유효이자율도 4%입니다. 그러면 딱 액면 발행이 되고 취득자도 액면 취득이 됩니다. 표시이자율이 4%인데 유효이자율이 앞의 사례처럼 만약에 6%라면은 할인 발행이 되고 할인 취득이에요. 이거 앞서서 설명을 했었죠? 지금 채무상품 발행자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돈을 제때 조달을 받으려고 하는데 액면 100만원짜리 즉 원금이 100만원짜리 채권을 시장에 내놨는데 표시이자 4%를 주겠다라고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은 눈을 돌려보면은 6%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대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100만원보다 할인해서 발행을 해야 되겠죠? 투자자는 할인 취득이 되는 거죠. 이와 반대로 표시이자율이 4%인데 유효이자율이 3%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둘러봐도 대략 한 3%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4% 이자를 주는 채권을 100만원에 발행을 하겠다는 거야. 100만원짜리 원금에. 그러면은 전부 다 이쪽으로 돈이 몰릴 거 아니에요. 서로 경쟁적으로 사겠다고 할 거라고. 그럼 바보가 아닌 한 이 채권 발행자는 100만원에 발행할 리는 없잖아요. 100만원보다 조금 높여도 팔릴 수 있다는 거죠. 즉 계산에 의해서 할증 취득 금액이 나오고요. 뒤에 가서 예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게 할증 발행이 되고 할증 취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채무상품을 취득을 하는데 발행하자마자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 3년짜리 채권을 1월 1일 1년도에 발행을 했는데 몇 달 지난 여기서 최초로 취득한 자가 팔았어. 그러면은 두 번째 취득자가 여기서 취득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매매 거래가 중도에 이루어질 수도 있죠. 물론 뭐 여기서도 이루어질 수는 있겠고요. 이같이 이자 지급일 사이, 즉 최초 발행 시부터 이자 지급인데 이자 지급일 사이에 채무 상품을 취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죠. 이때 채무 상품의 발행가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4월 1일 날 채무 상품을 발행했을 때 발행가액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기서 발행이 됐는데 석 달 후에 손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1월 1일 날 채무상품 발행가액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때 발행가액을 계산을 할 때 요 4월 1일 현재 유효이자일로 유효이자일이 1월 1일, 4월 1일은 같다라는 전제하에 4월 1일 유효이자일을 1월 1일로 끌고 가서 발행가액, 즉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치 유효이자를 더하고요. 3개월치 표시이자를 뺍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은 1월 1일 발행가액이 있고요. 만약에 12월 31일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할 때 다음 시간에 우리 후속 측정해서 볼 건데요. 이자 수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요 1월 1일 현재 장부금액의 유효이자를 곱한 금액이 유효이자입니다. 거기서 표시이자, 여기서는 유효이자가 만약에 6%라고 가정해요. 표시이자가 4%라고 가정하면은 유효이자가 표시이자보다 크죠. 그 차이만큼 채무상품의 장부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4월 1일 채무상품의 발행가액을 계산했잖아요. 그거만큼이 최초 인식하는 AC 금융자산입니다. 그런데 이거만큼 돈을 주는 게 아니라요. 돈을 지급하는 금액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석 달간 경과된 이자를 포함합니다. 이걸 경과이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여기에 더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유의할 거는 채무상품 최초 측정 금액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미수수익으로 인식한다. 즉 석 달치 이자만큼을 더 주고 사는 겁니다. 이래도 되나? 그래도 되는 게 취득자는 9달만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 이자 지급일에 12달치 이자를 한꺼번에 다 받습니다. 그래서 석 달치 이자 준 것을 9달이 지난 다음에 미수수익 빠지면서 여기 현금으로 수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경과이자만큼 더 주고받는데 전부 미수수익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예 1번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채무상품 최초 측정인데요. 갑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발행된 채무상품을 취득하고 AC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액면 100만원, 발행일은 1년도 초, 이자 지급은 매년 말 6% 지급입니다. X 3년 말에 액면 금액으로 일시상환인데요. 갑회사가 1년 초에 채무상품 취득, 1년도 4월 1일에 채무상품 취득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고요. 채무상품 취득일 현재 유효이자율이 6, 8, 4%로 가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표시이자율이 6%인데 유효이자율이 6%라면 액면 취득, 유효이자율이 8%라면 할인이 되겠죠. 4%면 할증 취득이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자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자고요. 먼저 X1년 초의 취득입니다. 6%일 경우입니다. 미래 이자 수취액의 현재가치, 원금 수취액의 현재가치 두 개를 더하면 되고요. 이자는 6만원씩 3번이죠. 그래서 6만원에 6% 연금현가계수 2.67301, 그 다음에 100만원에 1원의 현가계수죠. 0.83962. 그러면은 100만원이 나옵니다. 요거만큼 100만원 주고 AC 금융자산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죠. 만약에 8%라면은 요 8%짜리 현가계수를 집어넣습니다. 이때 100만원보다 적어요. 그래서 948465 현금 나간 것만큼 AC 금융자산 948456. 다음 시간에 후속 측정을 보겠습니다만은 이게 취득시고요. 1년도 말, 2년도 말, 3년도 말이 되면은 만기에 원금 상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948456을 매년 조금씩 증액을 시킬 거라고요. 즉 유효이자와 표시이자의 차이만큼을 증액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4%인데요. 기간 3, 4%의 연금현가, 기간 3, 4% 1원의 현가를 각각 이자 수취액과 원금 수취액에 곱합니다. 그러면은 100만원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 AC 금융자산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잠깐 봤습니다만은 만약에 취득일 현재 유효자율이 8%래요. 즉 앞서 8% 할인 취득입니다. 948456이었는데요. 이 사례에 대해서 거래원가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럼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5,000원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때 AC 금융자산 여기에 5,000원을 더 넣기 때문에 953456이 되겠죠. 이렇게 953456.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953456이 됐으면은 유효자를 다시 계산해야지. 즉 953456 이퀄 1년차 6만, 2년차 6만, 3년차 106만 해놓고 1 플러스 x가 되겠죠. 1 플러스 x의 제곱, 1 플러스 x의 세제곱. 이 x가 8%인 거는 요게 953456이 아니라 앞서 보았던 948456으로 해야 같을 거 아니에요. 취득 관련 거래원가 5,000원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이 x를 계산하면 8%보다 조금 더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현금 수치를 얻는데 5,000원을 더 냈잖아요.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보면 약 7.8%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1년도 1월 1일이 아니라 4월 1일 채무상품 취득입니다. 자, 4월 1일 발행가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1월 1일 발행가액을 먼저 계산해요. 유효자율이 6%래요. 이때 유효자율이. 그러면은 1월 1일도 6%로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액면 발행가액이겠네. 액면일 때는 깔끔해요. 유효자와 표시이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15,000 더하고 15,000 빼고 해서 이때도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AC 금융자산은 100만 원인데 지급하는 현금은 100만 원이 아니라 요 석 달치 표시이자가 더 들어가요. 왜요? 석 달치 표시이자를 더 주고 사는 겁니다. 그때 그게 AC 금융자산 최초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미수이자 처리를 합니다. 이 미수이자는 9달만 견디면 9달 후에 미수수익 빼지면서 현금이 들어오는데 현금은 6만 원이 들어옵니다. 즉 12달치. 이자 수익은 9달치. 석 달치는 미리 미수이자 4월 1일 인식했던 것이 빠지게 되는 거죠. 후속 측정 다음 시간에 합니다. 유효이자율이 8%일 때는 어떻게 하는가? 자, 4월 1일 발행가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1월 1일로 가서 계산을 합니다. 948456. 그리고 여기에 8%의 12분의 3, 18969, 6%의 12분의 3, 15,000 더하고 빼주면은 952425 조금 올랐죠? 952425가 최초 인식금액이고요. 나가는 돈은 952425에 15,000만큼 경과이자가 더 들어가고요. 그거만큼이 미수수익 혹은 미수이자입니다. 이번에는 유효자율이 4%일 때인데 자, 4월 1일 발행가액은 다시 1월 1일 발행가액에 석 달치 유효이자 더하고 석 달치 표시이자 빼는 겁니다. 1055, 505에 유효이자 더하고 표시이자 빼고 그럼 1051, 0602 AC 금융자산 최초 인식 금액인데 유의할 건 뭐예요? 현금이 같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요 15,000만큼이 더 들어가고요. 미수 수익에다가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금융자산 두 번째 시간 최초 측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후속 측정이 훨씬 더 복잡하기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